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느새 2월의 마지막 주말이 왔습니다. 다음 주면요, 각급 학교 입학식과 개학, 또 대학의 개강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어릴 때는 요맘때면요, 그 길었던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언제 다 지나갔나 망연자실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다가오는 3월, 자, 2월에 다 마치지 못한 계획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회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표결. 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3월 임시국회를 언제 어떻게 열 것인가, 이것을 두고도 갈등인데요. 방탄이냐 아니냐 정쟁도 있습니다만, 더 우선순위는요, 국회가 3월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서로 설득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 주객이 좀 전도되는 것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자, 이 300명 국회가요, 이 민생을 뒷전에 밀어두고 체포동의안 하나 때문에 일정을 당기니 미루니 하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이 국민의 3월과 국회의 3월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자, 정부도 그렇습니다. 노동계에 불법이 있다면 엄단해야 하겠지만, 또 기업의 횡포도 같은 기준으로 좌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정에는 균형이 중요하고 그 방향은 함께 사는 상생이어야겠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진행하겠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이어서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그리고 스포츠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자,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거예요. 임경빈 평론가가 목에 이렇게 의료 보조기구를 하고 있는데 목이 아프신 거죠? 아, 예, 지금 디스크가 살짝 찢어졌다는 진단을 아이고, 받아가지고 네네. 뭐 당분간은 좀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하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고. 말하는 데는 문제 없어 아, 보입니다. 예. 그래도 조심조심.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함께 이 건강을 잘 유의해서 네. 건강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예,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하셔야 바른 자세. 저처럼 이렇게 디스크 터지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의 새 남자가 다 이게 중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아프고 쑤시고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자, 바른 자세 중요하고요.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봅니다. 자, 1년 전 바로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만 1년 된 건데요. 당시 시사본부 2부 각설하고를 진행하다가 뉴스 특보로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중간에 마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박 기자님이 그 1년간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참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주권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세계 질서. 이 세계 질서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무너뜨렸다. 네. 뭐 이런 비판도 받았었는데요. 충격적인 뭐 그런 전쟁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좀 막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친러시아 반군으로 이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평화 유지를 하겠다. 네네.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은 2014년부터 점령해온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이걸 통해 진격을 했고,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사흘 만에 키이우를 함락할 것이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뭐 반드시 암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걸 우크라이나가 막아냈고요. 그 이후에 반격을 했고, 사실상 결사항전의 의지로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뭐 귀국을 하고 또 이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시작하게 하면서
전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한 달여 만에 북부 전선을 되찾았고, 하지만은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네. 발견이 됐었죠. 네, 북부 전선에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밀렸지만 동부와 남부 점령지에 대한 합병 그 의지를 노고라 했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뭐 이 네 곳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점령지 네 곳을 합병하는 법안도 통과를 시키면서 서명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지만 여름 이후에 러시아 공세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뭐 장거리 로켓 시스템, 뭐 단거리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또 전차 지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무기 지원을 등에 업고 반격을 해서 지난 10월에 크림대교 폭발했다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보복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수복했고요. 전황을 좀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부와 남부 최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격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양국의 군인 사상자는 뭐 30-40만 명이 된다. 그리고 민간인 우크라이나 희생자가 2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누적 난민 수가 1,700만 명이 넘는다. 네. 이런 피해가 집계가 되는 등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가장 좀 가슴 아픈 건 민간인, 어쨌든 이 인명 피해가 있다는 것. 군인들도 네.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국가가 잘못된 전쟁을 하면서 희생되는 생명들인데요. 자, 이게 1년이나 이렇게 흘러왔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또 뭐 경제적인 타격이 있죠. 그렇습니다. 공급망 문제 등 우리나라도 직간접 여파를 받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전쟁 1년을 앞두고 우리 언론들에서도 이제 특파원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네네네. 현장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보니까 가족을 모두 잃은 뭐 여성이라든지 네. 혹은 뭐 부모와 이별하게 된 아이들이 이제 난민이 된 사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쟁의 참화가 실제로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네네. 생생하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던 1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이 이제 러시아발 그 싼 가격의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네.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쇄 작용으로 이제 전 세계가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또 실감하게 되는 네. 뭐 1년이기도 했고요. 뭐 또 한 가지는 객관적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러시아가 워낙 이제 압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예. 전쟁이 일찍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쟁에 있어서 여전히 현대전에서도 사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병력들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네. 거를 저희가 또 목격하게 되는 거였고, 그건 이제 무기의 첨단화와도 이제 연결이 되는 네.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전쟁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전쟁 양상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전쟁 때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기습적인 침공, 예. 그리고 전선이 끝간데 없이 뒤로 밀리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시 재반격을 해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그 교착 상태 때는 오히려 전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많아지는 네. 양상이 굉장히 6.25 전쟁이랑 비슷해서 좀 빨리 좀 이 사건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평화가 좀 빨리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 비난이 일었던 게 뭐냐면, 이 현대사회 국제 외교가 이 지경밖에 안 되나. 유엔이 있고 그리고 국제 기구들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안보리의 일개국인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어쨌든 그럼 이게 전 세계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전쟁을 뜯어 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속수무책이에요. 강대국들이 나서건 주변국들이 나서건. 네. 자, 이제 1년 돼서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그런 가결안이었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 원칙 관련 결의안, 여기에는 한국 정부도 우리 정부도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찬성표도 던졌고요. 그래서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서 러시아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청원을 요구하는 내용, 이게 담겨 있는데, 아시겠지만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하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결의안이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여기에선 침략한 당사국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북한과 뭐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뭐 말리도 이런 쪽에 반대표를 던지는 모습이었고 중국과 이란, 인도 등은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한 나라도 있고 친러시아 국가도 일부 있고 그래요. 자, 제가 아까 이제 6.25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 이제 유엔 총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서도 또 이제 떠오르게 된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82호가 있습니다. 예. 이게 6.25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당시 북한의 침공을 규탄하고 이 부대를 이제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보리의 결의였는데 그때도 지금의 러시아, 소련은 기권을 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모습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양상이 예전하고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참전을 안 하고 군사적인 혹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 묶어두는데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많은 미군 피해를 양산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라는 냉혹한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사실상 젊은이들을 다 잃어가면서 쓸모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더라도 러시아는 중국의 경제 식민지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또 냉혹한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또 그러면서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핵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참 아슬아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켜볼 대목이 참 많은 전쟁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이게 남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당장 북한 어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이게 지금 북한 측이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 2형 이걸 4발을 발사했다. 그래서 동해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 발사훈련 결과에 대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고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핵 전투 무력의 임전태세가 뚜렷이 과시됐다. 이런 자평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사실 한미 확장 억제 운용 수단 연습 이게 이제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해석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합동참모본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북한이 주장하는 시간에 다양한 정찰 감시 자산들을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진위 여부까지 포함해서 이거 좀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발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사했다 이런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군의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게 좀 이른 아침 속보로 쭉 나온 걸 보니까 어제 발사했다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미사일 발사 속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군의 분석을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일주일 전 바로 이제 토요일 ICBM 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지난 일요일 이 B1B 죽음의 백조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응징하기 위한 또 편대 비행이 있었고 월요일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데 이어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지금 북한은 실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성공이냐 아니냐. 여기서 김여정 부부장의 또 거칠지만 사실은 이상하게 상세한 설명도 또 덧붙여졌고. 자, 다음 달에 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5달 만에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사실 미군 전략자산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 2가지가 B1B 핵 폭격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핵 추진 항공모함의 출현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제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다음 달에 이제 한미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항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미츠호가 방한하게 되면 다음 달 중순에 지금 열리기로 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건 역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의 규모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기간 동안에 이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도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사단급의 이제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이랑
뭐 이제 야외 기동훈련 같은 데에도 상당히 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 안보협의 회의 때 상시 배치 수준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그 강도나 빈도를 높이겠다라고 지난해에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출동하거나 혹은 이 전개가 되는 그런 이 양상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북한이 조금 전에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박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 이게 뭐냐?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또 이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 그러니까 명백한 행동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다. 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이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북한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자, 2대 본부장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정순신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속보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필을 보면요. 검사 출신이에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자, 경찰 지휘부에 검사 출신이 내정된 것. 임평로가님,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수본이라는 조직 자체가 경찰에서 이제 최상위의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의 자존심이기도 한데 그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 본부장의 검찰 출신, 그것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검찰 시절부터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이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소위 이제 검경 수사권의 사실상 무력화를 정점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용된다라는 평가는 많았는데, 이 행안부 내에 이제 경찰국을 신설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이제 검찰 출신 인사가 차지하게 되면 경찰 내부는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상당히 좀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정 변호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국수본 자리에 오게 되면 경찰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결국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최근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좀 저항할 수 있는 각이 좀 안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그래서 경찰의 입장이 이제 각 사안마다 대표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자, 임기는 오는 26일 시작돼서 앞으로 2년 동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수본이나 또는 경찰의 움직임 좀 이게 좀 순항을 하게 될지. 예. 근데 이제 정본부장이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사실 이 국수본부장 지원을 앞두고 변호사 휴업을 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국수본부장 이 직위 공모에서 정 본부장도 있었지만 장경석 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그 수사부장도 있었고, 최인석 변호사 전 화천경찰서장, 이렇게 경찰 출신의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을 임명한 거, 이건 결국에는 이 검경 수사권 이 분리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흐름과의 반대되는 역행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인사 논란이 나오지 않을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지금 현 원장이 들어가게 된 거. 그것도 이제 사실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출신이다. 이제 이런 걸로 논란이 있었고요. 이복현 원장이, 그러니까 여의도 정가에 도는 소문 중에는 이복현 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조만간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이들 역시 검찰 출신이 채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전문성 측면에서 이거를 점수를 많이 주기가 어려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으로 찾아가는 게 결국 이제 올바른 방식이냐. 이게 이제 윤석열식 어떤 인사에 있어서 뭐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스타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의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겼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평소 낮 시간보다 교통량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강원권인 둔내터널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났습니다. 1차로상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동둔내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해져 있습니다. 같은 강릉 쪽 경인 지역에서는 서창에서 월곶까지 차들이 많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는 9km나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승용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잠시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전에 구리에서 상일 쪽으로도 8km나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서하남을 지나 상일까지 8km 정체고요. 경기 서쪽 일산 판교 쪽으로 가서는 계양에서 송내,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까지 내놨습니다만 지금 이 김기현 의원의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박 기자님, 이 의혹 논란이 가라앉질 않네요. 네, 그러니까 김 후보가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네. 팩트체크 프리젠테이션, PT까지 하면서 직접 해당 토지 도면과 네. 또 울산시 도시계획 보고서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법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세가 1,800배가 됐다. 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강원도에서 합동연설가 있었죠. 네네, 그랬죠. 연설의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질문하는데 역시 후보들마다 이 얘기를 다 물어봤어요. 울산 얘기를 물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서 이 TF 만들어서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다. 아직 안 보여준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게 내년 총선의 예고편이다. 네네.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천하람 후보도 의혹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같이 그냥 예전에다 털어봤다. 뭐 이런 하나만한 얘기 이제 그만하고 명확하게 팔 건지 판다면 얼마에 팔 건지 여기에 대해 본질적 질문에 답을 해라. 네.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황교안 후보. 예.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론조사 보면 김기현 후보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이 많다. 시시비비 가릴 때가 아니라 국민 뜻을 따라야 될 때다. 이렇게 거듭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천하람 후보를 지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 자, 가보겠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갔다 왔답니까? 갔다 와서 오늘 아침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하고 네,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업계 용어로는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현장에 직접 가보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돌아온 겁니다. 뭐 가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예고를 SNS에 이제 올렸었고 네. 가서도 올렸습니다. 네, 가서 가서도 올린 내용을 올리고. 보니까 뭐 일테면 이제 현장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리면서 뭐 굉장히 좀 이제 현장의 그런 어떤 그 각도라고 할까요? 이 이제 험하기가 좀 상당히 험해서 네. 이런 땅에서 이제 목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올렸는데 임도 그러니까 이제 이 수풀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산에 나 있는데 임도를 따라서 다녀왔는데 목장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임야는 아닌 것 같다. 이 지역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는 소 한 마리 키우는 사람 없다고 한다. 해당 땅의 원소유주는 울산 지역 정치인이라는 증언을 들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역 정치인이 원소유주라고 밝힌 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제목이 있습니다. 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도 울산 한 지역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그렇죠. 하고 울산 시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전개 울산 지역의 전개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겠다는 걸로 보이는 대목이라서 좀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암벽에 붙어 있는 이제 사냥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렇게 각도가 심한 데서 어떻게 목장을 하겠다는 거냐 네네. 이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최강 시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근처에 상수원이 있어서 상수원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오폐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장 인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걸 지적하는 인터뷰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어제 했었던 기자회견을 좀 겨냥을 했는데 시세 차익이 1,800배가 아니라 200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식으로 이슈 대응하면 총선 망한다. 이렇게 또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2부에 출연하는 오늘 주간 이슈 장윤선 기자도 직접 울산을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좀 다녀온 이 기자에게 들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른바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지금 최고위원 이 선거도 함께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보들이 있는데 일제히 김 후보에 대한 방어에 나선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런 셈인데요.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측에서 정치 공작하던 이 청와대의 논리를 끌어와서 이 전당대회에서 활용하는 게 온당하냐. 네. 땅 문제는 전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아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탈탈 털어서 다 검증받은 부분 아니냐. 정말 무리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물론 이제 지금의 전당대회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력이 나오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어제는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의혹 보도를 했었던 울산 MBC의 이제 PD가 고발을 김기현 후보 측으로부터 받았었거든요. 네. 민사소송도 당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이제 민사소송에서 김기현 후보 측이 패소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그 이제 판결문을 또 직접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내용을 보면 또 이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또 이 법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는 차치하더라도 황교안 후보가 쉽게 놓아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4차 토론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죠.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박 기자님 시간은 언제 정도예요? 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2시에 열리고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보고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오늘 표결이 이뤄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그러니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네네. 열어서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 표 대결 양상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 부결된다라고 네네네. 자신하는 모습이고,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탈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사안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아니고 청구한다 만다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거다. 금명간 한다. 그러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걸 법원으로 보냈다. 그게 법원에서 다시 돌아온 거를 법무부가 대통령한테 보내서 재가를 받았다. 재가를 받고 국회에 넘어왔다. 그리고 나서 뭐 날짜를 국회가 여야 합의를 언제로 잡았다 이렇게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사안이 27일에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판이 납니다. 근데 이제 민당에서는 이제 당내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부결 쪽에 압도적 의견이 쏠리는 걸로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소위 이제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민주당 고문단 회의를 했을 때도 동교동계 좌장 출신인 권동관 고문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첫 번째 구속영장,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일치 단결해서 막아내는 게 맞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파고가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네. 권동학 고문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면은 이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고 뭐 은연중에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이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인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네네. 대표직을 뭐 사퇴한다든지 뭐 다른 식의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걸로 또 보이진 않아서 네. 이번 체포동의안 의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검찰의 움직임 네네. 그리고 그게 넘어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또 자기 일종의 변론 또 소명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사안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사에 임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면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서 나는 무죄다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하는 상황 아니냐 꼬집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뭐 본인이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냐 네네네.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질문 나왔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그 전에 발언하던 당시랑은 다르다라는 이제 바뀌었다. 메시지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기자간담회 관련된 예, 내용을 예.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네. 아마 이제 아침에 여당 지도부도 비슷한 발언의 네. 맥락들을 좀 이어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팽팽한 기싸움입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단 말이죠. 박 기자님, 짧게 어떤 얘기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는 그런 회의였고요. K 콘텐츠와 K 푸드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또 이제 관련 부처의 어떻게 보면 토론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다가 민간 기업 단체가 참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출이 가장 중요한 활로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영화 신세계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배우 박성웅 씨도 네네. 여기 나와서 이 드라마 해외 진출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명대사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걸 인용해서 발표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OTT 시장이 열렸으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배우들도 더 혁신하고 수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미국 고위 당국자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자, 한입뉴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302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른 끝나길 바라며. 자, 이게 반전을 기원하는 노래의 원형이죠. 존 레논의 이매진을 신청하셨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you.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로 2개의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엿장사 마음대로와 엿장수 마음대로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맞습니다. 엿장수가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장사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팜 또는 그런 일을 뜻하고요. 장수는 장사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엿을 파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엿장수가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같은 말을 되뇌다와 같은 말을 되뇌이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하다를 뜻하는 동사는 되뇌다고요. 되뇌이다는 이가 불필요하게 첨가된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 중에서 맞는 것은 예부터입니다. 예는 아주 먼 과거를 뜻하는 명사인데요. 예로부터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예는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부터라는 조사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뜻의 관형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조사를 붙여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부터가 맞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늦은 오후부터 동쪽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영동에 비나 눈이 시작돼 밤에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산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권 동해안은 내일 오후에 1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폭설이 예상되는 지역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일 예상 적설량 보면 영동 지역 5에서 15cm, 경북 동해안과 경북 산지 최대 8cm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지금 연무가 깔려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기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역 하늘은 맑은 편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전주 11도 등 전국적으로 6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낮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찬 공기가 저녁부터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중부와 호남 내륙의 경우 영하 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도 더 낮겠습니다. 서울 내일 영하 4도, 전국적으로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등 3도에서 10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바람이 더 강해지겠고요. 동해 먼바다의 파도 또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맞춤화된 핵 전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관행이 계속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물가는 아직 5%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경기 하방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100원짜리 동전 속의 초상화 다 떠오르시죠?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동전 속의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구한 사람이 나타났다. 네. 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한국은행 측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냈다라는 입장을 네네네.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동전 속에도 나와 있지만 마치 대표 얼굴처럼 통용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림은 고 장우석 화백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네. 장화백의 상속인인 장모 씨가 2021년 10월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소식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지금 이목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장우석 화백의 후손 측은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주화에 사용된 충무공 영정의 사용료를 지불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네. 여기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는 이거 세뱃돈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우성 화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꾸준하게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에요. 예,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됐고 또 일제강점기에 조선통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 반도 총우 미술전 이런 곳에 그림을 출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현충사 관리소에서는 문체부에다가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한 바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너무 표준영정처럼 쓰이는데 이거를 지정 해제해달라 이런 거였고 그때 당시에 문체부는 이 각각의 친일 논란이 지정 해제 사유까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정서는 친일 행적이 있는 정말 친일파가 그렸다면 일본을 패퇴시키고 나라를 지킨 영웅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순신인데 좀 아이러니가 있네요. 네. 어쨌든 이 장씨 측은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고 한국은행은 아니다. 우리가 1975년에 화폐영정을 제작할 때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다. 라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공의 영정으로서 이게 동전도 그렇고 교과서에도 책에도 여러 발간물에도 미디어에서도 다 이 그림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은 동전이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로 번질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의견을 좀 보니까 공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관점이 다양했어요. 그래요? 예, 제일 첫 번째로는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친일파에 관련한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친일이고 반일이고 떠나서 당시에 기지급액을 받았으면서 또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욕심이냐. 이 금액 계약에 관한 관점. 또 다음으로는 충무공 표준영정은 일단 엉터리 그림이다. 소매자락도 흉배도 모두 문헌을 왜곡했다. 이렇게 고증에 관한 관점으로 이야기가 크게 나뉘는데요. 이 복식 고증 오류에 관한 논란은 줄곧 제기돼 왔었거든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이참에 표준영정을 그냥 다시 만들자 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후손이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이 안 그래도 논란이 있는데 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 아닌가. 이게 광화문에 딱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익숙한데 칼을 다른 손에 들고 있다. 또 거기도 잘못된 논란이 늘 있거든요. 이럴 때 한번 표준영정 깔끔하게 역사 논란 없이 또 고증 논란 없이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자,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거액을 들여서 기차를 주문했다. 기차 이게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터널보다 크기가 커서 아예 사용하지도 못하게 됐다. 아니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스페인에서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로 벌어진 일인데요. 스페인 국영 철도회사가 북부 지역에 투입할 열차를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 터널보다 큰 열차를 발주했다. 참 애초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면 스페인 산악지역 철도망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일부는 또 19세기에 지어진 게 많아서 크기가 일원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 크기가 되게 다양했는데 이걸 다 확인하지 않고 덥석 주문을 했다가 기차가 더 커버려진 거죠. 근데 주문한 게 한 대도 아니고 무려 31대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3,400억 원가량. 어이구야. 네. 정말 피 같은 혈세인데 정부 태만으로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스페인에서는 난리가 났죠. 책임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주요 책임자들은 줄줄이 옷을 벗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교통부 차관부터 철도 운영사 고위 담당자 2명도 이번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교통부는 열차가 아직 본격 생산되기 전에 문제가 발견된 만큼 추가로 혈세가 투입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들끓는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엔 무리였고요. 그나마 진짜 열차를 딱 받고 나서가 아니라 발주 단계에서 알게 돼서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재설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입은 당초 계획보다 아무리 빨라도 2, 3년 후로 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오래된 열차를 써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손해도 있겠고 무엇보다 너무나 황당한 일처리에 국민들의 그런 실망감을 수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경인선
경수선 인천 수원 왔다 갔다 하는 협궤 열차라 그래서 지금 수인선 그 라인인가요? 네. 요즘 완전히 새롭게 신설 개비가 됐죠. 예전에 이게 약간 낭만 열차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궤도가 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특정한 열차만 다닐 수 있는 코스였는데 야 이거 전문가들이 이걸 안 따져보고 발주를 덥석 3,400억 원어치를 이건 정말 좀 공무원들이 다 직장을 잃을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한 업체의 채용 공고를 두고 지금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 벌어졌는데요. 제목이 이게 진짜인가 전 의심했어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 네. 이게 실화입니까? 이게 어제 오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끓게 만든 한 기업의 채용 공고고 실제 올라왔던 자료까지 캡처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라는 제목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 월급은 200만 원.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드립니다. 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네. 이들이 원했던 직구는 기획자 1명에 디자이너 1명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서 누리꾼들은 기함을 한 거죠. 그렇죠. 토할 때까지? 말이 심하시네요. 열정 있어야 되고 대충 하면 안 되고 토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월급은 대충 주네 하고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네네. 논란이 되면서 그 해당 공고 원글은 삭제가 된 상태인데 그 캡처물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그 채용 공고 기준을 두고 최저임금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월부터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면 9,620원 최저임금 대입을 해봤을 때 네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 조금이라도 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부터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 기획자, 디자이너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또 선호하고 가는 직장, 일자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 일하죠. 주 40시간 일하죠. 그럼 일하다가 토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뭐 과음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사무직인데. 뭔가 적히지 않은 시간이 더 있는 토할 건지. 때까지라고 하면 굉장히 초과 근무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초과 수당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시한 월급이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토할 때까지 일하는데 뭐 그럼 급여를 무제한 준다든가. 에휴,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만 건강을 해치는 이거는 또 법에 어긋납니다. 아유, 좀 생각을 하고 뭐 직권고를 내시지. 참.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자, 인스타그램 셀카를 찍겠다면서 야생 악어 앞에 드러누워 사진을 찍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셀카 때문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좀 황당한 소식들을 제가 들고 오는 것 같은데요. 미국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외신들이 악어로부터 불과 1.8m가량 떨어진 곳에 누워서 셀카를 찍은 관광객들에 대한 뉴스를 다룬 건데요. 악어가 여기는 국립공원 자체가 좀 공원을 도보위를 악어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일단은 그 두 남성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외신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고 이 두 명의 남성이 악어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누워서 셀카를 찍습니다. 또 일행으로 추정되는 2명 관광객도 역시 근처에서 악어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은 근처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한 여행 인플루언서가 이 전체 광경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인플루언서는 사진을 올리면서 지극히 우둔하고 위험한 행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악어가 평소에는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개체에 따라서 무태서도 최대 시속 27km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지척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찍는다면서 만약에 공격적인 악어가 돌진을 한다면 진짜 뭐 저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생태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특히 해당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측은
공원 동물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남겨진 책임이다. 항상 야생동물들에게 물러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남겨줘라. 인간에게 위험한 동물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또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증샷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절벽에도 왜 그렇게 올라가고 점프를 하고 그래서 사망사고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인증샷이 아니어도 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동물원을 무료로 들어가겠다고 담장을 넘다가 호랑이 우리로 떨어져가지고 네네. 바로 물려서 사망을 했었어요. 아이고, 예.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소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좀 뽐내고 싶죠. SNS에서 돋보이고 싶어도 위험을 무릅쓰는 일만은 좀 멈추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큰 화두가 안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이고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요.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피로해 보이시는 것이. 네, 금요일이라서 피곤한 것은 아니고 네. 사실은 어제 울산 현장을 취재하느라고 좀 장거리 출장. 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네. 뭐 다녀온다, 다녀왔다. 이준석 대표 만났어요, 현장에서. 울산에서 그 산 속에서. 이른바 맹지에서. 네. 산 속에서. 야, 이게 참. 맹지는 아니고요. 네. 밤나무 밭이었어요. 예, 밤나무 밭이 밤나무 숲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산이라고 해야 될까, 밤산 네. 이렇게 통칭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밤산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지난 가을에 떨어진 그 밤송이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도토리도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네. 당대표 후보 4명이 지금 뭐 3차 토론회까지 봤습니다만 가장 크게 떠올라버린 이슈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이에요. 네.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논란. 그렇습니다. 시세 차익 논란. 네. 그래서 이제 김기현 후보는 어제 직접 네. 기자회견 통해서 팩트체크 프리젠테이션 의혹을 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목장이냐 과수원이냐 선산이냐 용도 얘기부터 또 처음에 취득할 때 목적 또 시세 차익은 얼마나 발생했느냐 왜 길은 휘게 된 것인가 영향력 행사했나 안 했나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네. 우선 가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아니 제가 좀 역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무슨 쟁점 뭐라고 무슨 용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어제 사실은 현장 다녀오느라고 네네네. 기자회견을 못 봤어요. 저도 보도를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39 변호사 시절에 네. 그걸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목축업을 해야겠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라고 밝혔어요. 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 땅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라는 게 더 이제 뒤에 나온 얘기로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더군요. 그렇군요.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일단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목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가 대암호가 연결이 이렇게 되는 네네네. 그 상수원 식수 보호 구역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울산 울주군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식수가 제공되는 식수원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축업을 하는 분은 없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함께 취재했던 그 울산 지역 언론인에 따르면 그쪽에서 그쪽 편에서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땅 주변에서 목축업을 하는 분들은 없고 반대편 그 도로 KTX 도로 건너서에 있는 분들이 목축업을 하지 여기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의 분비물하고 물하고 섞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장 용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직접 이 반박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김기현 의원은 이 울산 산지를 목축업 용도로 매입했다는 취지의
당내외 비판에 대해서 자, 이 지목이 목장용지로 돼 있는 땅을 일부 목장용지도 있고 일부 임야도 있는데 제가 목축을 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은 없다. 그건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목은 뭐 목장용지, 임야 이게 섞여 있는데 본인은 목축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해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전체 9필지예요. 9필지 중에 임야가 6필지고 그중에 목장 용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장 용지는 있지만 그곳에서 목장을 하는 분은 없다. 그리고 소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맞아요. 제가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축산도 안 되고 오물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면 공장도 못 짓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셨다. 그 현장은 그 김기현 의원 땅 주변에 민가도 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거 하시는 굿땅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이미 개발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펜션을 이미 짓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 8년 전부터 그 앞에 살고 있는 일반 민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약간 뭐 조용한 가운데 어제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KBS도 그리고 SBS도 현장 취재를 왔었습니다. 언론사도.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기자들로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현장 분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관심이 뜨거워졌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또 이제 이 김기현 후보는 아주 이 엄중하게 가짜 뉴스 전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또 이렇게 이제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느낌상으로는요. 이준석 전 대표 현장에서 만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만나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뭐 느껴지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현장에서 어제 그 구수리 마을 이장님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구수리 마을 주민도 만나 뵙고. 주민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예, 주민들이 동네 사정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무슨 용도로 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김기현 의원이 아직 해명을 분명하게 하진 않았는데 어떤 용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98년도에 이 땅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폐쇄 등기부에도 그렇고 임야 그 대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땅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그 취득 경위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은퇴 후에 목축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구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친구가 좀 사달라고 해서 사준 거다라는 본인의 해명도 있는 것이고 뭐 등등 울산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얘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친구로 지목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황교안 후보가 토론회장에서 직접 이름을 얘기했어요. 김땡땡 씨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한국 기자 중에는 저하고 처음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그 등기부상에는 57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은 56년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친구분 사이시냐라고 했더니 친구라기보다는 같은 교회에 본인은 지금은 장로인데 그 시절에는 집사였다.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다녔고 뭐 다양한 그 친분, 교분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고요. 본인 김땡땡 씨에 따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IMF 때였고 본인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땅을 김기현 후보에게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요. 어떤 땅은 1974년 어떤 땅은 1977년부터 박땡땡이라는 분이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박땡땡이라는 분한테 김땡땡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되겠죠.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니까. 김땡땡. 뭐 황교안 후보는 직접 실명을 거론했습니다만 이분에게 본인은 5천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97년도에. 97년도에 5천 원 주고 사서 김기현 후보에게 6천 원 주고 팔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당. 그래서 모두 3만 4천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네. 통칭 3만 5천 평. 언론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땅을 그때 자기는 5천 원에 사서 6천 원에 팔았다라는 게 김땡땡 씨가 오늘 저한테 밝힌 사실입니다. 그럼 박땡땡 씨가 전전 주인이고. 전주인이죠. 전주인.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전주인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소유자. 그러면 이게 김땡땡 씨가 박땡땡 씨로부터 사서 네. 사업이 어려워져서 네. 김기현 후보에게 넘긴 기간은 길지 않군요. 보유 기간은 길지 않네요.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기도 네네네.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폐쇄 등기부 상에 보면 그리고 그 임야 대장에 따르면 어떤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냐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을 좀 들여다볼 네네네. 필요가 있는데 김땡땡이라는 분이 98년 2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든요. 네. 이 9필지 땅에 대해서. 그런데 하루 만인 2월 11일에 김기현 의원이 이 땅을 바로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그러니까 산 땅을 그 이튿날 바로 팔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등기 마쳤는데 내일 누군가에게 판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은 일을 하는 그 변호사에게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이런 경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취재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2번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이례적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김땡땡 씨랑 오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은 원래 이 땅을 97년에 사고 98년에 매매를 한 것은 맞는데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이제 뭐 얘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거를 다 해서 퉁칭해서 법무사한테 맡겼다. 그래서 법무사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더 이상 취재에 협조하기는 어렵다. 거기까지군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다.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통상의 범위에 있는 매매 거래는 아니다라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취득세를 2번 내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실제로 그러면 그 법무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차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을 울산 지역 언론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기록은 명확하네요. 박땡땡 씨, 김땡땡 씨, 김기현 후보. 당시에는 변호사. 근데 이제 그 등기를 안 하고 자 내가 사서 이거 내 거긴 하지만 자 지금 막 등기 안 했는데 내가 급하니까 자네가 사게 그랬으면 등기를 한 번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업이 어려워서 사준 거라 그랬거든요. 사업이 어렵게 돼가지고 사준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가셨으니까 요거 궁금해요. 천하람 후보가 계속 질문하는 건데 자, 95% 할인해서 파신다면 우리가 사겠습니다. 펀드를 만들어서라도. 근데 매도 호가 얼마입니까? 근데 왜 가격을 얘기 안 하십니까? 근데 이게 1,800배로 알려진 시세 차익은 김기현 후보는 명백히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실거래가를 알 방법이 없다. 공시지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인근 임야의 실거래가가 한 20만 원대 되니까 그보다는 낮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현재 가서 좀 시세 확인이 되던가요? 부동산 업자들 제가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근데 울산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제가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이제 했더니 민주당 기자입니까? 국민의힘 기자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취재하고 민주당도 취재합니다. 정의당도 취재합니다. 다 취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뭐 이런 약간 저로서는 좀 뜨악한 이런 경험이었고 그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경험이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그만큼 그 지역이 조금 정치적으로 경색돼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지금 김기현 의원 주변 땅 5만 원 줘도 안 사요. 그렇게 경기가 나쁩니다.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서울에서 오신 기자분 제 땅 20만 원에 드릴 테니까 좀 사지 않을래요? 이렇게 제안하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그것을 계산해서 시세 차익이 1,800배
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라고 김기현 의원은 반박을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몇 배냐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라고 지금 얼마예요? 땅땅땅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네.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 첫 번째 아직 도로가 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가 난 다음에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인근에 그런 것을 낌새를 알아차리고 기획부동산들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40평, 50평, 100평 막 쪼개기로 바둑판처럼 쪼개서 그 인근에 막 이렇게 땅을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는 내심 이런 기대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자들은 네네.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 시장님 땅에 있습니다.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올라야 됩니다. 오르는 방향으로 홍보 좀 해주십시오. 홍보용으로 이용당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역시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울주가 어찌됐든 울산에서 상당히 한 차로 50분? 그러니까 꽤 먼 거리에 있고, 그리고 사실 개발 요소가 별로 없는데 KTX 역사가 들어서고 도로가 뚫리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개발 호재들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지주들의 부푼 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1800배다, 1000배다, 몇 배다, 뭐 200배다 이런 언급을 하기에는 수치로 계산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연결 도로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부풀어 있고. 왜냐하면 그 기본 노선은 이제 결정이 됐고요. 네. 이제 착수를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하게 되면 또 뭐 주민 공청회 이런 것들도 네네.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터널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김기현 본인이 했죠.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이번 시장에 한다라는 것을 양이원영 의원이 울산시 공무원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전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송전탑 관련된 것이었어요. 네네네.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마치 안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했다. 근데 당시에 양이원영 의원은 저한테 이게 송전탑을 이렇게 잠시만요. 네, 송전탑을 비껴가게 건설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등기부 등본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 9필지 가운데 5필지에 송전선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5년 3월 15일부터 해서 한전으로부터 해서 각 송전탑에 대해서 뭐 많게는 688만 1,300원부터 154만 4천 원까지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송전탑이 세워져 있으니까 자신의 땅 안에. 그거는 양이원영 의원의 이제 비껴가게라는 주장은 틀렸다. 네. 자,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잘해 주시네요. 다음에 지역분들이 물어보시면요. 시사본부에서 나온 기자입니다. 네. 명함 하나 파주세요. 저 명함 없다고 되게 저희는 많이 엄정한 들었습니다. 객관 중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하나 팔려고 합니다. 국민기자 장윤선 이렇게. 아니, 우리 윤 PD님 갑자기 주 시사본부 대표가 되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사장님으로 모시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공명정대하게 사실반을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의혹 외에도 말이죠. 한기현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른바 삼산동 상가 건물 언급했고요. 또 다른 의혹들이 뭐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울산 지역의 반응은 어때요? 사실 그 김기현 의원이 부동산 부자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이것은 울산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전체 그 71억 9천 60만 9천 원. 계산 신고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건물이 92.10%고요. 토지가 1.55%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고 그리고 또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땡땡이라는 분 말씀드렸죠. 그 김땡땡이라는 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임야 9필지 그 9필지에 대한 땅뿐만 아니라 삼산동 건물이 서기 전에 그 지역은 그냥 땅이었어요. 그 땅인 상태에서 그것을 누구에게 파냐면
김기현 의원에게 팝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거래가 하나가 시사본부 아니네요. 특종입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 소속 기자니까. 네, 저는 시사본부 소속 기자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땅 부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재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분은 페이스북에 본인이 고학을 했고 또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셨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셨는데요. 판사를 울산지원에서 2년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정치권으로 네, 들어와서 네. 4선 그리고 울산시장.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대목은 앞서 뭐 양희원영 의원도 문제 지적을 했지만 혹여라도 권력이 동원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거나 해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네네. 설명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바람을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웃필지 땅 3만 이른바 한 약 3만 5천 평.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71억여 원의 재산 신고에서 주택이 90%고 일부 토지가 있다고 했는데 토지 가격은 뭐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재산 신고 안에는. 그래, 맞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또 네. 높아질 수도 있겠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울산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서 좀 정치인 특히 이제 이제 고위 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면 이제 그분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혹여 있을지 모르는 어떤 부도덕성이 있다면 네네. 그것은 차제의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자수성가한 인물인 거네요. 그렇죠.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 유산으로 전혀 상속받은 그런 분이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어렵게 공부하셨고 가난한 집안에서. 예. 자, 이게 참 뭐 좋은 스토리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워낙 내부 경쟁이 격하다 보니까 의혹 제기가 막 나옵니다. 네. 자, 당장 김기현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부득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떨려요. 장 기자님 압박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소속이 없는 프리랜스 기자고요. 네네. 뭐 회사에 소속돼 있는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해서 고문 변호사가 나서서 이런 걸 해줄 수 없는 그렇죠. 개인인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뭐 최영일의 시사본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사회사건도 그렇고 제가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죠. 국민들께 전달하는 네네. 그런 어떤 스토리텔러로 그렇죠.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회에서? 그렇죠. 예, 어떤 의혹이 있거나 아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없이 네. 팩트를 전달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본이 이렇더라.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맞는지 네네. 아니면 혹여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언제나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 검증이었습니다. 네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잘 해명을 하고 꼼꼼히 보도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론을 가고 있는 장 기자님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시세 차익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자 1998년에 이 땅을 산 이후 지금 어찌 보면 땅을 판 인물을 최초로 통화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생생한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 주인은 확인이 된 셈이고 네. 왜 불과 하루 이틀 상간에 네. 등기를 또 옮겼는가? 그렇죠. 취득세를 왜 2번 냈는가? 네. 이상하다. 예.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고. 예.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7년에 KTX 울산역 연결도로 노선이 원안과 달리 초기 착수 보고에서는 직선이었는데 그 몇 달 뒤에 보고에서는 김 후보의 땅을 지나가도록 휘었다 이른바. 네. 왜 이게 휘었냐?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뭐 10년 전에 사놨을 수도 있고 20년 전에 사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이렇게 변경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제 울산 지역에 있는 언론인 2명을 네. 만났는데요. 이건 사실 울산시의 내부
공익정보 제공자 이런 분이 있지 않는 한 네네. 사실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거쳐가면서 노선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도로 구배, 그러니까 기울기, 네네네. 기울기가 7.6%라는 이유로 노선 검토안에서 배제됐다라는 게 이제 양희원영 의원의 설명인데 네. 실제로 그것은 8% 이하면 실제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변경됐을까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울산 지역 언론인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의 입장은 이래요. 2년 전에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울산시장, 시의회, 수사기관 다 민주당이 장악했다. 이른바 또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 시절 문재인 정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뭐 예를 들면 탈탈 털었지만 아무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노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문제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해명이에요. 요거는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울산 지역 언론인하고 길게 네. 그 같이 취재를 좀 다녔는데요. 그분의 도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울산 지역에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국민의힘 네. 그리고 늘 이렇게 하던 분들이 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료 집단은 그대로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다 바뀌어서 송철호 시장 때문에 뭐 전부 전 직원이 바뀌어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네네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 때 했는데 왜 뭐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냐면 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정치 운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네. 이제 이분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울산의 정서, 그다음에 울산의 이제 지역 분위기 뭐 이런 것인데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는 흐름과 정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네네.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다음 이슈들도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 하나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늘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표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잠시 후 2시 예정이니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 열었고요. 네. 구속영장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조목조목 반박. 이른바 모두 연설이 47분이었다. 자, 이제 그제는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격한 발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분위기 상황. 지금 전훈이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다른 뭐 자료 받을 게 있어가지고 국회에 아침에 다녀왔는데요. 전훈이 감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죠. 뭐 깡패, 뭐 법치타를 쓴 사법 사냥, 뭐 오랑캐가 침략하면 격퇴시켜야 된다. 등등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격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면 한 1년 이제 곧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오로지 정쟁뿐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삶을 보살피기 위한 노력. 이를테면 경제 위기, 난방비,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대응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는 오로지 정쟁. 그다음에 이 수사는 가만히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감옥
안 가면 안 끝날 것 같은 전쟁 분위기예요. 후속 안 되면 영장 또 친다는 그렇죠. 거고. 계속 친다는 살라미 전술로 검찰이 계속 영장을 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져야지만 끝나는 싸움인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일부는 아유 빨리 감옥 가는 게 차라리 낫겠어라고 판단하는 여론의 흐름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네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싸워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론 시장이 양분되면서요. 국민들 간에도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우리가 왜 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손은 누가 키웁니까? 민생은 누가 살피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삶은 누가 살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도 똘똘 뭉쳐서 이것은 싸워서 넘어야 되는 파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까 그 양분된 여론의 갈등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뭐 부결이 월요일 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 또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당내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론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차라리 사퇴하십시오. 그게 당을 위한 길입니다라는 비주류 소장파 얘기가 계속 보도가 돼요. 그 비주류 소장파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서른 의원이 중심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전반적 다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소위 친명계, 범명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범명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범명계는 아니고 친문은 아니나 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가 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거취를 결정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 싸워야 되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살라미 전술로 계속 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알려주세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 나가세요라고 말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 그때는 내부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그때는 우리도 집단 지성을 모으기 위한 어떤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플랜 B를 정해놓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상황 이재명 대표는 부당한 정치 탄압에 사퇴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앞으로 계속 그럼 영장 날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영장의 내용을 그때그때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 건건이 오면 건건이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죠. 계속 좀 파이팅 해주시고요. 무서워요. 힘드시겠다. 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혼여행은 잘. 덕분에. 행복하게. 덕분에 행복하게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국제뉴스를 2번 했잖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바로 이제 스포츠 소식이 빡빡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투 감독 사임하고 떠난 지 이제 2달이 지났더라고요. 네. 카타르 월드컵 뜨거웠었는데 연말이었고. 자, 축구 대표팀 사령탑 자리가 공석인데 그럼 우리 국대 감독 선임 상황 어떤가요? 지금 이제 처음 나왔던 보도는 이제 호세 모로달라스 스페인 출신의 감독을 시작으로 전 발렌시아였죠. 치치 우리랑 붙었던 브라질 대표팀의 감독. 유명한 이름이에요. 네, 라파엘 베니테스, 바이드 할릴호지치 이런 다양한 감독군이 후보로 나오다가 최근에 가장 이제 어제부터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죠. 독일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유력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협상이 진행 중이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당연히 여러 후보군을 검토하겠죠. 네. 누가 우리와 맞는가? 근데 이제 독일의 레전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린스만 감독이 유력하다. 네. 근데 보도가 또 막 갑자기 쏟아지니까 다 됐다. 사인만 남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레전드지만 또 일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경력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제 64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뇌순을 바라보고 있는 감독인데 네네. 독일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역시 그 독일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입니다.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득점을 하기도 했었고. 과거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활약을 할 때는 또 이제 차범근 전 감독과의 또 인연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A 대표팀에서의 기록만 봐도 180경기에서 뭐 47골이나 넣은 굉장히 대표적인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감독 이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독일 대표팀도 맡았었고 바이에른 뮌헨 또 미국 대표팀을 맡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선수와 감독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굉장히 성공한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후보군이 여럿이었습니다. 네. 호세 보르달라스 전 발렌시아 감독, 로베르토 모레노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 그렇죠. 라파엘 베니테스 전 리버풀 감독 맞습니다. 등등 이제 하마평에 올랐어요. 네. 자,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뭐 거의 유력한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니까 네네. 클린스만 카드 정 PD님은 어떻게 좋은 선택으로 보십니까? 우선 이 클린스만 감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선수 경험도 있지만 지도자 경험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서 그 당시에 독일 대표팀이 사실은 좀 녹슨 전차 군단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처음 맡았던 독일 월드컵, 독일에서 자국에서 열린 대회죠. 3위에 올려놨고 이후에 미국 대표팀을 다시 맡아서 2013년에 골드컵 우승, 그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국가대표팀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성적이 많이 났고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레전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구조를 굉장히 타파하는 개혁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투철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냈을 때 귀를 열려는 마음가짐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미하일 멜러 그 독일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발전위원장과의 콜라보 이런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그 자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강점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조금 아쉬울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대표팀에서는 나쁘지 않았으나 이 클럽팀에서의 그 성적이 좀 아쉽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독일 대표팀 이후에 분데스리가의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1년도 못 채우고 경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르타 베를린 감독에서도 77일 만에 여기 1년도 아니고 100일도 못 채우고 사퇴하는 그러니까 클럽팀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평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언제냐면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감독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현장과는 좀 떨어져 있는 실전 감각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하일 멜러 기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 대표팀의 전제 조건 감독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환경적 요인 이런 5가지에 봤을 때는 전문성이라든가 동기부여, 팀워크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경험이 없는 감독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그 트렌드와 약간 떨어져 있다는 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이게 단점과 장점이 극명하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장점도 좋고 단점은 근데 또 좀 이제 그래 그러고요. 자 역대 축구 대표팀 감독 중에서 독일 출신 그러면 이제 슈틸리케 감독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슈틸리케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 전술 스타일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수 출신이고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수비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그런 전술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비 포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단점으로 많이 부각이 됩니다. 전술적으로 수비 포메이션에 있어서는 뚜렷한 색깔이 없다. 이런 평이 좀 많고 실제로 이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에 이끌 때 실질적인 수비 포메이션에 있는 그 전술을 당시에 수석 코치였던 요하임 레프 전 독일 대표팀 감독이죠. 또 우리나라랑 러시아 월드컵에서 만났던. 맡겨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술에 색깔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차두리 디렉터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대표팀 코치로 참가했었기도 하고 클린스만이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또 FIFA 카타르 때는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 멤버로 선정돼서 경험도 있었고 여러모로 클린스만의 특급 도우미가 아닐까 이런 평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또 부친인 차범근 감독하고는 그렇죠. 분데스리가에서 인연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새 사령탑이 확정되면
A매치가 2차례 예정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24일에는 콜롬비아 그리고 28일에는 월드컵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우루과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네요. 맞습니다. 야, 이거 꼭 봐야 되겠다. 네. 자, 감독 경질 후에 새 사령탑 선임에 난항을 겪었던 요 국가대표 아니고 흥국생명 얘기 맞습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와 인연이 있는 외국인 감독이 어제 데뷔전을 치렀다. 그렇죠. 누굽니까? 이 흥국생명 감독 누가 오나 걱정했는데 네네네. 결국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그래요. 이 아본단자 감독이 네,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김연경과 같이 이제 감독과 선수로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역전승으로 또 첫 경기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네. 자, 이 세계적인 클럽들을 이끈 경력이 있습니다. 네. 아본단자 감독. 네. 지금 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여자 배구에 좀 신선한 바람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이 아본단자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 리액션이 굉장히 그래요? 왜냐하면은 20일 날 입국을 했는데 이틀 딱 선수들을 보고 이제 어제 경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수비 위치를 꼼꼼하게 짚어주는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점수가 났을 때마다 리액션,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국내 감독들보다 훨씬 높은 텐션 그 정도였건데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쇼잉이 되는 감독이군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큰 리액션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오늘 정도면 최대한 침착한 거다. 네. 보통은 이거보다 크게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도 이런 감독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럽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본단자 감독처럼 열정적이고 표현력도 많다. 그래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또 V리그를 보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감독들도 이제 좀 액션을 크게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좋다.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유, 이게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보니까 우리 안 감독은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옛날 스타일이죠, 그게. 혼자 중얼중얼하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건 농구였고 이제 배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WBC 우리나라 첫 경기가 2주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네네. 대표팀의 주요 경기, 특히 한일전 지금 우리 응원단이 한 명도 못 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 명도 못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WBC 경기에 공식 홈페이지 티켓 예약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 허용된 사이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AXS라는 사이트인데. 그걸 사야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막혔습니다. 아이고. 아마도 이제 이 한국의 IP 주소로는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약간 이 꼼수를 쓴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일본 특히 한일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 팬들의 응원이 굉장히 열렬하기 때문에 거의 100% 일본 응원단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야, 이거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런 꼼수를 처음 보네. KBO에서도 이제 MPB 측에다가 원정 응원단을 위해서 양해를 해줄 수 없냐 물어봤으나 안 된다. 보통 이 정도는 홈팀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하는 게 일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서 경기 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경기 일정이 일본이 진출했을 경우랑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실은 어느 팀이 올라오든 굉장히 평등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대회가 어떤 일본 특히 미국 이런 강대국들을 위한 잔치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꺾고 우승한다면 더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일단 우리 응원단이 다수가 가긴 어렵게 막혀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표를 구매한 사람이 뭐 몇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네, 있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을 거고. 네네네. 참. 아이고. KBS를 비롯해서 언론에 보도가 난 이후에 지금 KBO가 원정 응원단을 보내기로 다시 결정을 한 셈인데. 네네네. 과정은 좀 아쉬워요. 일본의 판매처를 통해서 이제 구하기로 한 거죠. 네, 우리나라 IP가 막혔으니까. 현지에서 확보해서. 일부 구역을 할당받는 식으로 한 수백 명 수준 단위로 일단 확보를 하기로 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각 유명 인플루언서라든가 연예인들을 파견해서 이 150명 정도 추가를 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모르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더 전의가 불탄다는 거. 우리의 피를 끓게 했다. 그렇죠. 투지가 불탄다는 거. 이런 걸 강구한 것 같습니다. 자, KBS에서는 어떤 해설진이 나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투수와 타자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해설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래요. 투수에서는 박찬호. 그리고 타격에서는 박용택이요. 이 두 분이 이제 나서고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두 분이 워낙 아는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두 분이 서로 말하겠다고 싸울까봐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게 시청자들 위해서 들을 얘기는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요 경기 시작 전에는요. 방송인 김구라 씨가 프리쇼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자, 이제 2주 남지 않았어요. 닥쳐옵니다. 한번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는 또 정 PD에게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신혼여행 다녀와서 2주 만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본부였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2월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